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오찬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산업 정책 방향과 기업의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현대경제연구원 이장균 수석연구위원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저희 방금 소개받은 현대경제연구원의 이장균입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 또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저를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글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런 제가 이제 추후에 산업 정책 방향이라든지 기업 전략 이런 방향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제가 그렇게 갈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인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70분이었는데 이 50분으로 단축되는 바람에 많은 부분들이 좀 스킵을 하게 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자료상에 굉장히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놨으니까 그런 거를 참조를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약간씩 데이터가 좀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신 그 유인물하고는 약간 달라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듯이 처음에 전 총 4가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상황 인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 코로나 사태가 언제쯤 종식이 될 건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뀌어져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지난 이제 작년 말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4천만 명에 거의 육박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와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요새도 계속 재확산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요게 미국에 대한 자료입니다만은 그 미국이 현재까지 사망자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거를 하루 첫 사망자 이후에 통계를 나눠보면은 946명입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1000명이 넘었었습니다. 이 수치가.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기존의 미국의 전쟁에 있는 그 평균 하루에 사망자 수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게 전 세계의 모든 리더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끔가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트럼프의 행동을 가끔가다 이해를 하긴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죠. 여태까지 사망자 수를 보면은 한 1.8명 정도뿐이 안 됩니다. 하루에 돌아가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 3월 한 말쯤에 이런 상황을 보셨을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저는 이런 상황은 없을 거라고 없어서야 당연히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어디도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경제활동의 모든 분이 다 끊어져 상태입니다. 요거에 대한 거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이 데이터가 앞쪽은 있고 이거는 없죠, 그죠? 없는데 현재도 64곳이 우리나라 입국 금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주요 경제 활동하는 그런 국가들도 또 포함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월 13일에 다시 또 외교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입국 금지가 2곳이 줄었습니다. 62곳 대신에 밑에 있는 검역관광 이것이 91곳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수치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크게 우리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큰 게 방역과 경제에 항상 어떤 점에서 경영자들, 정치가들, 정치 리더들 다 고민을 하게 되고 있죠. 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계속 이 수치가 조사되는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주소에 거기 있죠. 사이트에 보면은 미국인은 이 질병하는 요것이
질병의 다수 우려가 34%뿐이 안 됩니다. 대신에 경제적인 측면에는 걸 훨씬 더 많습니다. 한 53%가 되죠. 그러니까 질병 감염 이런 걱정보다 경제 활동하는 게 더 중요시된다. 그래서 빨리 풀어달라. 이런 것이 미국의 인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 초에 미국의 리서치 회사가 전 세계 14개국 대상으로 해서 감염에 대한 걱정을 어느 정도 할 거냐라고 할 때 우리나라가 랭킹 1위로 있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항상 딜레마는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죠. 이거에 따라서 소비 심리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거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보시기 바라고요. 대신에 지난 이런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하늘길, 백길, 찻길 다 막히다 보니까 지난 한 3월달 중순 이후부터 4월달까지는 거의 경제활동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현상으로 저렇게 폭주를 한다고 최악의 사태로 폭주를 한다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2분기 데이터만 주요국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2분기의 그 GDP 실적이 여기 썼듯이 통계 작성 후 최대 납부입니다. 이 모든 거의 그 당시에 보면은 통계 작성 한도의 최악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극격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만 이제 9월 달에 미국의 오른쪽은 9월 달에 있는 게 발표된 내용입니다만은 아직도 살아나고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죠? 실업률만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ING다.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갑자기 떨어졌다가 1분기에 떨어졌다가 2분기에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생산은 많이 늘지만은 소비 부분은 조금 천천히 늘고 있고 고용 부분은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에 일본도 보면은 여기에 전후 최악에 대한 표현이 있죠, 그죠? 이 중간에 보면은 이 여태까지 코로나 사태의 2분기에 있던 이 실적 부분이 GDP에 대한 실적이 과거에 있는 실적을 훨씬 능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EU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 50년 만에 최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의 역대급 상황을 경제 지표들이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면은 한 7, 8월 정도쯤에 와서부터 다시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다시 지표가 호전되는 걸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IMF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자료하고 이 자료가 좀 달라졌을 건데 이틀 전에 발표된 자료이기 때문에 다시 반영을 못한 상황입니다만은 10월 11일에 발표된 자료에 매번 IMF는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하는데 항상 대표되는 표현들을 씁니다. 이번에 표현은 길고 힘든 오르막길을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직도 좀 먼 길을 우리가 가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 결과들 내용을 보면은 3개월마다 전망을 하는데 전 세계가 똑같이 이 세계적인 경제 전문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IMF가 급변되는 수치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IMF 사태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불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조사를 좀 해보다 보니까 인구 이동이 제한 심한 국가일수록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 거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다시 종식이 될 때까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들쭉날쭉해질 텐데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느냐 못하느냐 아니면 수준이 강화되느냐 약화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들쭉날쭉해져야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 경제 실적은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위에서
좀 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그런 성과이긴 분명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외국하고의 어떤 이 무역, 거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주요국의 어떤 그런 경제 활동 영향에도 많이 받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까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질병 쪽 측면에서 잘 뿐만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낫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경제 쪽 얘기고 이제 기업 쪽 얘기는 잘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기업들도 마찬가지 2분기에 거의 역대급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왼쪽에 보면은 이 전 세계 이제 주요국 지역에 된 전 세계별로 해서 2분기에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그런 기업 수를 조사를 해본 겁니다. 물론 여기 왼쪽에 업종들이 쭉 있습니다만은 4개사 중 3개는 매출액 30% 감소한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분기에. 다음에 이제 순손익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 전 세계가 이제 점선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약 한 50% 이상 이렇게 감소한 거로 나오죠. 2분기에. 실적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이 업종별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실 그런 내용이실 것 같고 우리나라도 매출은 줄고 손익은 개선이 됐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어렵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런 것들이 한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한은이나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번 돈으로 좀 버티셔야만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게 지난 3월에 이제 조사를 했던 내용인데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매출이 몇 퍼센트 줄었을 때 언제까지 지속이 되면 현금이 소진될 기업 수의 비율을 써놓은 겁니다. 아까 제가 전 세계가 50% 좀 넘었다 그랬죠. 이제 2분기에 대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한 7, 8개월 이렇게 지난 상황인데 대충 이런 정도 수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현금 소진되는 기업들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불현듯 이렇게 듭니다. 이 자료를 볼 때마다. 그리고 이제 지난 한은이 이제 발표한 자료에 우리 이 재확산 얘기하기 전에 있던 데이터입니다만은 만약 재확산 돼가지고 경제 활동이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50% 기업이 이자도 못 내는 그런 기업이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비상금 확보 총동원에 지금 나와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현금 모으는데 편안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호전이 됐긴 했습니다만은 4월 이후에 은행 기업 대출 부분이 많이 줄긴 줄었죠, 그죠? 물론 이제 기업 규모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현금들을 보유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5만 원권 실종 사태도 지금 발생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이 그런 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예금이 이때 들어서 폭증을 했습니다. 4월쯤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지만 포스트 코로나 세상을 못 보고 사라질 기업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파산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연초임 되면은 신용 등급을 쭉 이렇게 나름이 세워놨을 때 이제 투기 등급, 투자 적격 등급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투기 등급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 단계에 바로 윗 단계에 있는 업체들의 회사채가 무수히 많습니다. 55%라니. 벌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커다란 기업들도 문을 닫은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여기에 그래서 미국, 일본 기업의 대상에 대한 데이터입니다만은 이 GDP 대비 기업 채무 비율이 급증을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중국 GDP 규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용 등급
하락하는 부분들을 여기를 써놓은 거고요. 전년 동기 대비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 역대 최대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사태라는 게 그 2008년 글로벌 위기의 당시 얘기인데 그때보다 비슷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제 추정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추정한 겁니다. 이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 2023년에 아까 한 개 기업이 전년 대비 45% 정도 늘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돈을 벌죠, 누군가는. 여러분들 오늘 참석하신 경영자분들의 업종이 이런 업종에 들어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 IT 관련된 이런 업종들이 쭉 돈을 버는데, 저는 이제 최근의 상황 가지고 이렇게 올락내리락하는 거는 뭐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상황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기업 가치가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대표주가 다 바뀝니다. 자동차, 반도체 이런 쫙 다 바뀝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런데 지난 2000년부터 쭉 이렇게 봤을 때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늘어나는 그런 업종이 정보통신하고 의약의약품, 바이오 쪽, 이쪽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요. 반대로 소재, 에너지 부분은 내려가고 있는 것들이 장기간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뭐 이런 업종이 좋더라 얘기하는 것은 최근의 얘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받아주시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해야 돼. 이런 업종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에 대한 대처는 필요한 것이 현재 우리한테 있는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국판 뉴딜도 경제 전시 체제라고 대통령께서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도 대규모 그런 그 뉴딜 정책을 좀 펼쳐나가고 있죠. 최근에 뭐 그저께인가요? 지역, 지방 이쪽 중시하는 정도로 또 이 내용도 좀 많이 이제 그 발전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 뭐 제가 이거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알아하실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제가 이 앞에 상황 인식을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을 해줄 때 왜 역대급 상황이 연출됐느냐, 과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갑자기 급락하고 이런 것에 대한 좀 인식이 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이 슬라이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많은 그 전문가들이 과거의 경제적인 사태를 통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게 평가를 하는데, 과거 경제 상태하고 지금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IMF를 맞았을 때 우리나라만 굉장히 어려웠죠. 신흥국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선진국은 좀 낫죠. 그래서 우리가 수출할 이 비빌 언덕들이 있었는데, 이 전 세계가 다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문 닫고,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죠. 핵심 요소가 인력, 물자, 돈. 이 세 가지가 다 이동 제한을 걸린 상태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이것이 다 이동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과거의 사태들은 돈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이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것 때문에 역대급 연출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다시 경제가 정상화된다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됐을 때 다시 경제가 정상화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을 먹는 건 아닙니다. 이것들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현재 코로나 사태에 이동 제한이 됐던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기업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언제쯤이면은 경제활동을 재개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상으로 이건 뭐 지난 오래전 그 3월달에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표현하자면 지금 우리 경영활동은 오프로드 길을 달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언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는 첫 번째 해소돼야 될 부분이 백신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백신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언제쯤 나올 건지, 나한테 맞을 건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섞여 있는데, 여태까지 전문가들 쭉 얘기를 들어보면은 최상의 시나리오는 내년 봄에 백신이 개발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마스크를 좀 벗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보고 싶습니다. 제가 희망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제도 신문 기사에 다 보셨죠? 존슨앤존슨가 임상 3, 시험을 의 문제 때문에 그 검사하는 것을 잠시 중단시켰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뉴욕타임즈가 썼던 얘기가 소소 백신이라고 썼습니다. 그저 그런 백신들만 있을 거다. 그래서 내년도 일단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때까지는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무수히 많은 그 실제 있던 내용들을 쭉 적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8월 말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들어갈 때 각 기업들의 대응이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들쑥날쑥해질 거란 얘기죠. 그것이 몇 년 동안 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것이 고착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좀 그 뭐라 그럴까, 잠시 현재 있는 사태를 좀 피해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구적, 영구적인 그런 체제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 현재 코로나 사태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완전한 경제 행보는 언제냐? 참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미국의 그 예선국에서 지난해 발표를 했던 거에, 지난 몇 개월 전에 발표했던 거 보면 당초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미국의 GDP 규모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손실을 봤는데 이걸 회복하려면은 10년이 걸릴 거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건 이제 일본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것이 이제 이쪽에 있는 부분인데, 일본 GDP가 다시 경제가 그러니까 경제가 좋았던 코로나 사태 이전에 시기에 다시 돌아가려면 언제쯤일까? 그랬더니 2024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타격을 입었던 항공 부분, 관광 부분 이쪽 부분에 대해서 그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자기네들이 발표한 자료에도 다시 관광 수요가 돌아오려면 2024년 갈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꼭 2020년에 갈 거라고 제가 장담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이게 현 상황이 좀 길게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정사하는 데는 이 방금 말씀드린 그 요건 말고도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계속 어려워지면은 우리 뭐 추경같이 계속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한계에 도달했던 기업들조차도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스쳐갈 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세상은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는 과거에 있는 이런 그 신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여러 가지 사태에 비춰서 우리나라도 많이 바뀔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처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코로나는 질병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다 영향이 새로운 세상을 나타낼 거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유인부 보면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눠놨습니다만 그 중에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실 내용이고 특히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미중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시장이 쪼개질 수도 있고 제품이 쪼개질 수도 있고 기술도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싸우고자 나간다면 제가 쪼개진다는 표현은 이쪽 지역에 들어갈 제품은 이런 기술을 써야 되고 이쪽 지역에 수출해야 될 제품은 이런 기술을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쪼개진다는 표현을 말씀드린 겁니다. 같이 공존했던 그런 시기는 좀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 대신에 중국도 이제 요거가 이제 최근 추세입니다. 이렇게 한계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중국도 데이터 안전법이라고 해가지고 2017년쯤이죠. 2017년 네트워크 안전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데이터 안전법이라는 거를 해서 데이터 해외로 외국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그런 법들, 다시 또 이제 요새 와서 미국과 똑같이 수출 관리하는데 제한을 두는 이런 법 제정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다음 경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뭐 세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크고 강한, 지금 그 정부가 계속 현상을 난국을 타게 하려면은 크고 강한 정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던 자국 우선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한 3월 달쯤이죠. 뭐 마스크 하나 가지고도 수출하는 걸 막기도 하고 뺏어오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자국 우선주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디지털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서 왜 요밖에 없는지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적인 부분에는 락다운 세대라는 것이 일단 가장 크게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건 ILO가 지난 5월에 보고서에 발표할 때 썼던 용어인데, 뭐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세대, 아니면 취직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세대, 아니면 취직을 했더라도 노동 시간이 이전보다 줄어든 세대, 뭐 이런 식의 락다운 세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대가 여러분들이 다 IMF를 거치셨겠지만 IMF 세대가 다 있었죠. 그 바람에 IMF 때문에 이 집값 문제도 다 영향을 다 받았었는데, 결혼을 해야지 집을 사는 것이 세상인데 결혼도 안 하고 부의 축적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결국 또 아기를 갖는 것도 출산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IMF 때 우리 세대가 겪는 부분인데, 락다운 세대가 어떤 영향을 또 미쳐질지는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회 쪽의 측면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홈베이스드 이코노미가 굉장히 강화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급하니까 뭐 재택근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기엔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항구적, 영구적으로 현재의 상황이 고착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더 재택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요새는 다 잘 되는 얘기만 합니다만은, 이 안보적인 측면을 제가 하나 경영하신 분들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실제 있었던 얘기가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자기 협력사의 사이버 문제 때문에 도요타의 설계 도면이 유출되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안정적인 그런 상황에 갈수차슬이 변화해 나가게 된다면 결국 연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연결하는 상황에서도 갈수록 그런 사이버 시큐리티 문제는 커 나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커 나갈 거는 게 경영자들이 고민을 하실 부분이고요. 그래서 향후 정책적인 방향은 결국은 안정성 측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때까지가 과거에 이전에 있던 사태들인데 한 10년 동안 제가 정리를 한 사태입니다만, 이때하고는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질 거란 얘기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안보란 측면이 더욱더 강조가 되면서 질병 관련된 버팀목에 그런 많이 신경을 쓸 부분이라는 얘기. 그래서 정책적인 이슈는 이런 것에 맞춰가지고 공급만 제공하는 것이 자국산업 보호할 거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책적인 이슈로 등장을 할 거고요. 그런 것에서 현재 여러 가지 동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방향에 대해서, 경제학에 대해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한 대안은 ACE 또는 ACBM을 갖추라 하는 겁니다. AC는 우리가 요새 많이 듣는 게 애프터 코로나라고 했는데, 저는 애프터 코로나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국우선이라는 얘기, 그리고 이동이 제한됐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내가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요 경영자원에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ACE, ACBM의 AC는 Always Connected라는 표현입니다. 통제 가능하고 연결할 수 있어요. 연결이란 건 꼭 디지털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체제를 갖추지 않고서는 코로나 사태 때 경험했던 3금 4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3금은 밑에 여기 써 있는 거죠. 통행 관련된, 통금 관련된 거, 그리고 어디 오지 말라고 금줄 쳐놓는지,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경제 활동하는데, 기업 활동하는 데는 사무 상황이 있었습니다. 요 밑에 있죠.
일할 그리고 물건을 살 돈도 없고 인력도 없고 물자도 없고 그리고 일하러 갈 곳도 없는 상황을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맞이한 겁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ACE, ACBM을 갖추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총 5가지 주제로 제가 좀 정리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이제 시계가 없어가지고 44분. 첫 번째 이제 우리 그 리쇼링 굉장히 참 많이 합니다. 왜 리쇼링만 얘기를 하는지 저는 답답합니다. 우리나라의 자국 제조 기반을 강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온쇼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이렇게 써도 잘 안 써주더라고요. 다 리쇼링만 하고 있고 정책적인 관점은 리쇼링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쓰는 표현 중에서 집 나간 며느리, 리쇼링 집 나간 며느리 아니에요? 돌아오려면 맛있는 전어가 필요한데 맛있는 전어가 뭐가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우리나라 업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방역에 성공한 그런 국가라는 이미지를 이번에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왜 이 오래전 얘기를 쭉 이렇게 나열을 했냐면은 이 리쇼링 얘기가 최근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10년 정도의 역사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제조혁명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 산업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죠. 그게 1차 혁명입니다. 2차 혁명은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유니콘, 벤처 이런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수히 많은 벤처 자금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우리 벤처 자금으로 들어가는 그 금액이 앞 조 단위가 숫자가 매년 바뀌어왔습니다. 지난 3년간. 제가 기억하고로는 작년에 4.3조인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앞에 조 단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늘어왔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화왔던 걸 우리는 잘 모르고 있죠. 이 세상이 변화온 상황에서 저 자국의 산업을 육성하고있다는 정책은 모든 국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다 관심사였다는 얘기죠.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 코로나 사태는 이것을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전 세계 주요 정책적 이니셔티브가 다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많이 스마트 팩토리도 하시는 이런 거에 관련되는 인더스트리 4.0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제조업 르네상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다 그 당시 지금 현재 10년 동안 있었던 정책들입니다. 이것들이 더욱더 가속화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게 코로나 사태에 더욱더 제조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겠죠. 이 유인물에 있던 내용들을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GDP의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제조업을 살리지 않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자국 우선, 안보,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도 쉽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이 최근 몇 개월 동안에 있었던 동향들을 제가 써놨습니다. 뭐 주요국의 리쇼링 정책 얘기는 하도 언론지상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건 다 보셨을 내용이 있고 탈중국 하는 것들도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죠. 근데 제가 여기 말씀드린 건 탈자국도 하는 동향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이 탈자국 제가 온쇼링 여러분이 많이 듣는 리쇼링 이 탈자국은 원래 옵쇼링이죠. 이 저기 일본에 있는 저 사례는 한 달도 안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리쇼링 정부가 리쇼링을 한다고 얘기할 때 진짜 말 그대로 집 나간 며느리를 들어올 수 있는 전어가 지금 필요한 세상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것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7월에 이런 상황들도 있죠. 먹고 사가 국내에다가 기지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죠. 이렇게 해외에 있는 기업도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외국 기업도 정책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도 육성시키는 이런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아울러지는 온쇼링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는 용어 디지털 전환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변혁이라고 하는데 이 디지털 전환의 내용은 하도 많으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걸 테고 제가 여기 말씀드린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 정부 정책의 자료들 보면 다 전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부 정책에선 디지털 전환이라는 걸 해도 저는 뭐라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변혁을 해야 된다. 이 전환이라는 걸 사전적인 용어로 보면은 어떤 상태나 방향을 싹 바꾸는 걸 이렇게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반태는 상향을 싹 바꾸는 이걸 가지고 기업하시는 분은 돈을 못 봅니다. 돈을 벌 수 있기는 한 달리 말씀하면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디지털 변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래프상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기술이 ICT 강국이라고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주요 솔루션에 대해 가지고 OECD가 비교를 해놓은 건데 우리나라가 IoT 부분, RFID 이쪽과는 관련된 사물 인터넷 관련된 이 부분이 좀 강하지 나머지 기술은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ICT 강국이라고 표현하는지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번 곰곰이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우리 스마트 팩토리 1터 혁신과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도 하죠. 또 구축 수준은 저 기초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윤 창출하는 활동이 위로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경쟁력 향상하려면 좀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또 밑에서 놉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마트 팩토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시설을 고도화, 현대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걸 가지고 몇 년 동안 돈을 좀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변혁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다른 케이스. 우리 그 전자상거래가 도입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됐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를 해가지고 지금 온라인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죠. 이 이제 산자부 발표 자료들입니다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 자기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판매한 비중을 보면은 재작년에 들어와서 결국 두 자리 숫자로 들어왔습니다. 이 13.5%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 경영자들 계신 분들이 자사 제품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판매한 경험이 얼만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는 낮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빨리 정책적으로 아니면 이거를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할 건지 이런 부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에 이 일터 혁신회가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하나 더 만드는데 원격 근무에 대한 얘기, 재택근무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만은 일단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 스마트 워크라고 하는 거, 재택근무를 포함한 스마트 워크라는 것이 3.1%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별로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써왔던 세대이기 때문에 낮을 수밖에 없고 요번에 코로나 사태를 해가서 이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국의 노동통계국에서 계속 2년마다 발표를 하고 있는 미국 재택근무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다른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지를 못하는 그런 자료들인데 여기에 이제 2017, 18년도에 대한 조사를 발표한 자료에 대한 결과 부분에 제가 업종 부분만 써놓은 겁니다만 전체 중에서 한 4명 중에 1명꼴은 재택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응답한 것 중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그런 데를 보면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신 IT, 금융, 교육 그러니까 실물이 수반되지 않은 활동이 가능한 곳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조업도 좀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나머지 있는 업종들은 여전히 굉장히 미진하죠. 그런데 최근에 JP 모건의 CEO께서 생산성이 떨어져서 재택근무를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같은 금융기관인데 근데 이 동향은 미국이 한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난 중간에 있는 거는 2017년 자료입니다. 벌써 보스들은 사장님들은 집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사무실로 와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것이 미국에서 그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택근무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부분 중요하지만은 어떤 업종, 어떤 직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현재 대부분의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에 대해서 이슈들은 다 생산성 부분과 많이 관련돼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냐 이 부분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오셨습니다만 만약에 고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개인들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조직 구성으로 봤을 때는 원격근무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조직을 생각해서 그런지 다 싫어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요 밑에 마지막에 제 마지막에 이렇게 좀 색깔을 달리해서 해놨던 거는 뭐냐면은 이 96년에 지식 창조 기업에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식 경영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지식 경영이라는 화두를 던지기 시작했던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일본 업체들이 지식 그 암묵지와 형식지를 공유하는 것 중에 하나의 사례로 회식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상태는 52시간인지 뭐라 이런 것 때문에 회식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재택근무를 이 원격 근무를 하게 된다면은 이것도 심각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신입 사원들 들어와서 어떻게 스킬 함양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고민된다는 얘기입니다. 회식은 아니더라도. 다음에 이제 이건도 최근 동향입니다만은 일본 업체들이 위에 있는 업체가 이제 식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식스라는 회사가 지금 말하면 파운드리 업체, 반도체 제조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고객들이 오질 못하잖아요. 이동 제한 때문에. 그 불안하다 보니까 저 공정에다가 이 웹카메라 설치해가지고 고객들이 쫙 볼 수 있게끔 이런 거를 벌써 설치를 한 겁니다. 최근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동 제한을 하기 위해서 고객과 시장과 제품과 작업자 인력들 그리고 공장 가동하는 현황을 항상 연결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인더스트리 4.0 제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시작한 독일에서는 이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는 거는 현재의 어떤 IT를 도입을 해서 적용하는 이런 정책이나 기업 전략뿐만 아니라 디지털 산업 사회에 적합한 그런 체제로 바꾸는 것에 대한 고민을 벌써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제가 전환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기업하시는 분들 있죠. 교육을 시키고 싶으니까 온라인으로 바꿔가지고 디지털 전환이라고 표현하는 건 저는 오케이.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 그런 거에 들어갈 납품할 상품, 솔루션, 기기 이런 것들이 팔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디지털 변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절대로 저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 디지털 관련해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연구자들이 고민해 가지고 독일하고 프랑스에 있는 기관이 수행하는 기관이 이런 디지털 변혁은 이런 세 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기초 수준은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본 기업들의 반성들, 미국 기업에 대비한 반성들도 여기 써놔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저 밑에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작업 환경 개선 이런 고민을 하는 세상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바뀌지 않는 한에는 경쟁력 향상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공정과 관련된 우리 아니면 조금 더 사무실에 있는 프로세서와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이거는 제품과 서비스가 확 바뀌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거는 가치 사슬, 제가 주어진 시간이 좀 더 해야 되네. 가치 사슬에 대해 쭉 얘기를 제가 좀 뒤집어 놓은 건데 왜 고객이 가장 먼저인데 왜 고객을 제일 나중에 쳐다보고 그림을 그리는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가치 사슬에. 근데 여기는 내용에 현재 고객들한테 팔릴 수 있는 제품을 준다는 것은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같이 줘야 됩니다. 이 같이 줘야 되는데 이 같이 줄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플랫폼 비즈니스 업체들입니다. 근데 플랫폼 비즈니스 업체는 다 여러분들이 ICT와 관련된 업체만 생각하고 계시죠? 이 전통 제조업체들도 이 업체에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서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일도 아닙니다만. 그런 쪽에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과거와 달리 이런 그 서비스 중심 모델을 바꿔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디지털 분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들 같이 합쳐져야지만 고객이 사는 제품,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거에 대한 케이스를, 코로나 사태 케이스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돈을 많이 번, 전 세계 돈을 가장 많이 번 이런 업체가 가면 가파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죠? 가파가 어떤 업체들인지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 가파 업체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가파 업체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유일하게 제조업체이면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애플입니다. 애플이 여기 실적들 금년도 상반기까지 실적이 있는데 서비스만 없으면은 실적 저하입니다. 1분기 때는 제품은 마이너스였죠, 그죠? 성장률이. 그래서 이 애플이 이런 서비스를 중시하기 시작한 건 굉장히 오래된 상황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이쪽 부분은 그렇게 관심을 최근에 와서는 두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9월 초에 애플이 이런 서비스를 더 묶어가지고 구독, 여러분이 얘기하는 구독 서비스, 구독 경제 이런 쪽으로 나가겠다고 해서 애플 원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더욱더 강화를 시킵니다. 대신에 제조 쪽에는 그렇게 소비자들의 호응을 못 얻었습니다. 제가 오늘 받은 자료에, 제가 오기 전에 받은 자료에 쭉 보면은 구글 트렌드로 해가지고 애플이 요번에 12를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아이폰. 이거에 대한 과거같이 줄 서서 이런 상황은 없더라라는 얘기가 오늘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만 제품 쪽에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애플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 상황은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고 이 상황을 제일 먼저 시작한 건 지가 한 25년 역사를 됐습니다. 그 업체들도 제조하고 서비스하고 비중을 보면은 벌써 50%가 넘습니다. 서비스 부분이. 그리고 민간 항공 전 세계 2위 업체인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부분이 60%입니다. 이 회사가 제조 회사입니까? 서비스 회사입니까? 이 상황은 벌써 바뀌어 나가는데 아직도 우리는 제조 쪽만 육성하는 이런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소니, 도시바, 히다치는 다 어려움, 구조조정을 겪다가 다시 최근 들어서 살아나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의 핵심 경쟁 전략의 1순위가 서비스 사업 모델입니다. 제가 여기 뭐 DTC라든지 뭐 사내 이노베이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 사람들이 만든 용어들입니다. 중심은 서비스라는 얘기고 여러분이 얘기하는 구독경제. 구독경제는 왜 구독경제가 중요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구독경제는 이런 서비스화의 수익 창출하기 한 가지의 모델입니다. 오히려 더 큰 부분은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밑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요새 제조업 부분에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건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하여튼간에 그 기존에 있던 제조하고 제품하고 서비스하고 같이 결합한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서비스 중심 제조 모델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크고 강한 기업을 키운라는 얘기인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굉장히 작은 기업이죠, 그죠? 근데 그 작은 기업에서도 IT 회사 잘한다 그러는데 ICT만 제조 부분만 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쪽이 약하고 이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이 자기 나라 업체가 작다 아니면은 자기 나라 업체를 빨리 키워야 되겠다 이런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사이즈 매터스라고 하는 크기가 문제라고 해야 되지 보고서에 쭉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들이 필요한데 이 코로나 사태가 차이나 머니 때문에 훨씬 더 그런 상황들이 많이 겪게 될 테고 그래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강화될 거다라는 생각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기업을 커 나가는 데는 자기가 혼자 커 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어 나가는 상황에서는 자기가 모든 자원과 역량을 다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손을 잡고 키워 나가는
자사의 생태계 아니면 국가는 산업의 생태계, 국가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그런 전략으로서 제가 하이퍼 컴피티션이라는 것을 제안을 드린 겁니다. 오늘도 발표가 됐던데 CJ하고 네이버하고 손잡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 영역에서 아니면 자기 영역 아니면 자기가 돈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 그런 그 최종 그 고객에 만나는 업체들조차도 지금 자기네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죠. 아까 시장 가치가 확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데 제가 이건 슬라이드에 없죠. 현대자동차가 최근 한 약 2년 동안에 저렇게 외부에 투자를 하거나 제휴를 하는 거 손을 잡을 겁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외국에 있는 외부에 있는 업체, 조그만 업체하고 손잡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업체에 들어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우리 현재 있는 기업 경영자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죠. 글로벌 체인이 재편된다고 그러는데 재편하는 속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여기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향후의 경쟁력 강화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걸 누차 강조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 보고서를 발표하고 나니까 이 이슈에 대해 가지고 많이들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마지막은 세상이 바뀌는 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바뀌는 것도 있지만 벌써 다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바뀌어 나가는 속도가 빨라질 거란 얘기죠. 뭐 전문가의 얘기로는 미국이 디지털화가 10년은 빨라질 거다라는 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일본은 디지털 청을 만든답니다. 그동안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플랫폼 주도권 경쟁을 쭉 기간데 양쪽이 다 있었었는데 그동안에 기존에 있던 업체들은 천천히 하자. ICT 업체들은 빨리 하자. 이것이 추세였었습니다. 근데 전 코로나 사태는 이건 같이 동시에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가속화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시초점이라고 마치면서 이제 말씀드릴 건 좀 정리를 했는데 당분간은 하여튼 간에 돈을 쓸 곳은 정부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와 관련된 사업을 많이 만드시는 것이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서 천천히 ACBM을 갖춰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이제 마치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관통하는 용어를 딱 두 가지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 하나는 스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상금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상금 부분은 우리가 심심하게 쳐다보는 상인데 이 스크는 아마 제가 만든 용어니까 아마 처음 보셨을 얘기고 스크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스크, 저도 다 쓰고 있습니다만 이건 질병을 대변을 하는 거지만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건강하냐 아니냐, 돈 있냐 돈 없냐, 지위가 있느냐 없냐, 지위가 있느냐 없냐는 뭐냐면 모 국가에는 뭐 마스크에다가 휘장을 다 표현하는 그런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개인주의냐 공동체 형태냐 이런 판단 기준이 이 마스크로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머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친환경차 대변하는 거죠. 세 번째는 스크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온라인으로도 저 쳐다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스크린이 없어는 이제 경제 활동, 사회 활동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다 스크린과 이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 대한 표현을 다 비대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언택트를 표현을 할 때 비대면을 바꿔서 순화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다 비대면을 쓰고 있는데 혹시 제가 줌을 써보신 분들 있죠?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화면을. 이건 대면입니까? 비대면입니까? 온라인으로 버스킹을 하죠, 막 쳐다보면서. 이건 대면이에요, 비대면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대면이라고 표현하실 겁니다. 비접촉 대면이 더욱더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간에 현 상황은 이런 스크린이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이렇게 좀
마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태까지 있는 것을 종합해서 하나의 제가 만든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성공 방식은 다 버리셔야만 되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하다못해 외식업체들도 공유주방 서비스, 배달로 뭐 이런 형태로 바뀌어 나가는데 코로나 사태 끝나면 다시 원상이 회복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꽤 왜 안 해주냐고 이렇게 따지기 전에 제가 먼저 바꾸는 이런 자세들이 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업이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제언해 주신 현대경제연구원 이장균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마스크를 쓰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들 해보셨겠지만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마 네, 다른 강의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아까 소개 드릴 때 예, 조금 늦게 오신 분이 계셔서 한 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대정밀 박순민 부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들어오셨는데 네. 예.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이 조금 흐려서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명을 켜고 있습니다. 조금 보시는데 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네. 그러면 지금 혹시 그 이장균 박사님께 뭐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잠시만요. 저희 담당자가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군산에서 온 페이퍼코라의 전문 경영인 권육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장균 박사님의 뭐 여러 세미나를 많이 들었지만 그동안에 조각으로 듣던 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서 굉장히 이 자료가 매우 좋다고. 전 질문 드릴 건 내용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방향이 거의 아마 거의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현장의 생각은 정확한 방향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디지털 전환, 디지털 혁신인데 제가 76년, 24년 된 회사를 같이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전환까지도 못 갔습니다. 현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오늘 노사발전재단에 처음 저는 참석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정부가 돈을 쓰는 것밖에 없다. 저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늘 두 가지를 저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질문이 아니고 너무나 좋은 자료고 이 자료를 현장에서 직접 대표이사가 경영진을 상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노사발전재단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 아마 경영진들이 대부분 오셨는데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히 오너 포함한 이에 대해 교육을 좀 시켜요. 강제 교육을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제조업의 발전이나 이 부분이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76년, 24년 된 회사에 소통에 대한 구조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프라인 결제를 2년 전에 갔을 때 오프라인 결제를 가져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디지털 혁신이 맞는데 디지털 전환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 있는 멤버들은 거의가 바깥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면 정상화 되더라는 거죠. 그거는 이따가 또 질문 나올 게 있고 아까 노동부에 또 말씀하시는 게 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건 질문이 아니고 지금 너무나 좋은 이 자료들을 노사발전재단이 오늘 이 기회를 주신 게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들이 경영진들이 즉 저희가 해도 상장기업입니다만 거기다 전에 있을 때는 상장기업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 과연 뭔가 첫째 노조 그 이 중에 하나가 노사관계가 그러는 거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꿔가서 할 건가에 대한 부분으로 정상화시켜서 하나는 금년도에 매각이 됐고요. 지금 두 개 회사 하나는 중화가 됐고 하나는 지금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걸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 너무나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이걸 좀 지식의 기본적 소유권을 갖고 계시지만 좀 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교육들을
주기적으로 노사발전대 기회가 된다면, 노동부에 나오셨지만 된다면 경영진들 모아놓고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것이 밑에 있는 팀장 이상이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만 빠르게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 공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 팀장님 답변을 주시는 게,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히 말씀드린다는 걸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예, 페이퍼코리아 권육상 대표이사님의 건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CEO분들하고 이런 자리를 많이 가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도 코로나다 뭐다 해서 좀 하다가 일단 이번 달에 이렇게 서울에서 가지게 됐고요. 또 다음 달에는 또, 오늘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다 지역에 계신 분들이셔서 저희가 다음 달에는 부산에서 또 이런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나 또 이런 강연이나 이런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저희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들까지 하기는 좀 힘드니까, 일단 저희 일태혁신 같이 참여하고 계신 저희 컨설팅 사업장들 같이 좀 말씀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고 많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